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78페이지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셨는데 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8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파트가 한 2문제,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난주까지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지군을 도시군이라 표현하고 개발, 정비, 보존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 고시했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 사항으로 첫 번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며 두 번째, 용도 구역인 개시, 수도, 개발 제한 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3, 4를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도시군 기본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 하며 이 3, 4의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기반시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저 종합병원 중에 삼성의료원이라고 하면 민간에서 자금 조달하여 세워놓은 것인데 이때는 그냥 기반시설일 뿐 도시군 계획설이 아닙니다. 국립병원이나 시립병원, 도립병원이 있다면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통칭하면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사업. 이러한 것들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 등은 각종 개발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형태입니다. 우리가 하남 유래지구나 분당지구, 판교지구라는 곳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용을 정리해 나갑니다. 그 첫 번째가 5장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이 되게 됩니다. 출제 포인트와 그리고 개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2절 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이쪽은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파트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시험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다른 분야들을 충분히 정리하게 되면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냥 지나가십니다.
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3절 국토의 사용도 구분과 관리 의무란 말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만 다시 살펴놓습니다. 81페이지의 표에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말이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그 학습 방법은 대상과 절차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으로 학습 목표를 정해 주신다면 용도 지역 등에 출제되는 두 문제 정도를 쉽게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항상 대상과 절차, 행위 제한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우선 81페이지에 도시적, 관리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말을 각각 볼 수 있고 우리는 얘는 한번 읽어 주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전국에는 200여 개 도시, 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인천 또는 수원, 광명시나 성남시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이 존재한다면 이 행정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끔 TV 방송을 살펴보다 보면 전국에 8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18% 정도의 도시지역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할구역 중에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인구와 산업 등이 밀집하게 되는 개발 목적의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땅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하지 않는 비개발 용도의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많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땅을 도시지역이라 하고 그 밖의 지역을 비도시지역이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하지 않는 땅을 말하는데 가끔 TV를 보시다 보면 대한민국의 명승지라 해서 TV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방문하게 되면 단풍 우겨져 있고 예쁘게 단풍 들어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바로 대표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만약 그런 곳에 도로가 설치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자연경관은 계속 유지된다? 훼손된다?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에는 도로 설치마저 곤란한 곳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올 10월 달에 시험 끝나고 합격해서 단풍놀이 가시게 되면 아주 기분 좋게 관광하고 돌아오실 수 있는데 만약 떨어진 상태에서 그런 곳을 방문하시게 되면 눈에 피눈물이 흐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풍은 핏빛으로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꼭 합격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학문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붙기 위해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으시고 한번 제대로 이해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하면 반복해서 다독하시다 보면 시험 출제 포인트를 잡아내실 수 있고 충분히 정답을 맞춰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땅입니다. 농업 생산과 임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지역이라면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개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농경지나 또는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이 도시지역의 땅을 상세하게 세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거주한 사람들은 얼마 없기 때문에 대충 분류하면 충분하지만 여기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 바로 옆에 공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는 석탄을 이용하는 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사람 살 수 있는 아파트이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과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 상업지역, 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는 공업지역과 그리고 주말에 소풍 갈 수 있는 녹지지역을 상세하게 세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비도시지역과 달리 상세하게 용도지역을 세분하고 있다. 그 정도를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가끔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지만 관계 수리시설이 별로 없는 그리고 농경지의 규모도 얼마 안 되는 그런 애매한 땅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지역과 비슷한 곳, 그러한 곳이 있다면 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비슷하게 나무는 존재하지만 자연경관은 어느 정도 보호할 만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훼손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곳이 있다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지만 가끔 시골 방문하시게다 보면 면사무소나 또는 파출소, 소방서가 한 곳에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라고 하면 도시지역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모여 있죠. 도시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유사한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생산관리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곳이 있다면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이 관리지역은 도시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따라 용도 구분을 잠깐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는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게 되는데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제4절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나갑니다. 1번 용도지역 의의입니다. 여기 용도지역 의의와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용어 정의 시간에 충분히 공부했던 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세 번째 줄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전국의 토지는 도시적 아니면 비도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적과 비도시적인 관농자는 동일한 장소에 중복 지정할 수 있다. 개발 가능하고 절대 개발해서 안 되는 용도가 동일한 지역에 중복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죠. 그리고 비개발 용도의 관농자의 경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다. 농림지역은 농업, 임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 지역인데 지정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한번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용도 지역 구분입니다. 양가 1번의 도시지역입니다. 여기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밀집해 있는 땅을
도시 지역이라 하고, 이러한 도시 지역은 동일알번의 주거 지역, 그리고 기역, 전용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디귿 준 주거 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전용 주거 지역 잠시 함께 보시면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 가로 해놓습니다.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택 중심의 단독택 추천놓습니다.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앞서 줄쳐 놓으셨죠. 표시해 놓으셨죠. 그리고 이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택 중심의 공동택 추천놓습니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의 일반 주거 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1종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는 저층주택 추천놓습니다.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가로 해놓습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중층주택 줄쳐 놓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중고층주택 추천놓습니다.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디귿 준주거 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 기능, 업무 기능에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상업지역 찾으셨죠? 용도지역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 변경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지정할 대상을 미리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지역은 비도시지역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거주하는 곳으로서 그 용도지역을 상세하게 세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주택을 주로 건축하는 곳을 주거지역이라 하고 이러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살고 계신 연희동 방문하시게 되면 그 연희동에는 밤 7시 이후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리거든요. 그러한 조용한 주택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을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용도지역인데 이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라 함은 흔히 아파트 한 주변에는 편의점이나 포장마차가 군데군데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 늦은 시간에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이나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 주택가가 있는데 그러한 곳을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용도지역인데 여기 준주거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단층짜리 단독택을 짓고 살고 계시겠습니까?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만드시겠습니까? 만약 단층짜리 주택을 준주거지역에 건축해서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토지 가격에 비해 사용하는 방법이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가끔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분을 대상으로 피성년 후견인 선고나 피한정 후견인 선고가 필요하다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다른 용도지역과 달리 토지의 가치가 높은 곳으로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기보다는 주상 복합 건축물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준주거지역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연희동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밤 늦은 시간에도 언제든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일반 주거지역이고 주상 복합 건축물이나 오피스텔 등이 만들어져 있는 주거지역이라면 바로 준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이런 개념 차이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전용 주거지역에 대한 법적 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표현한 설명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양호한 주거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하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거 기능 위주로 일부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가능한 용도 지역이 있다고 하면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정리하시면 앞 글자 조합하면 전일준이란 말을 만들 수 있죠. 전태일이란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전일준이 주거지역의 세부 구분이다. 그 정도 살펴보시고, 현재 주택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우리가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양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 단독택을 주로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이 있다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고, 공동택을 건축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종, 2종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밤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역인데 이곳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4층 이하의 주택을 우리는 저층주택이라 표현합니다. 이러한 저층주택 위주로 주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중층 주택의 개발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2종으로,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중고층 주택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 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 30층 이상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층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데, 저층주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1종, 중층주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2종, 중고층 주택이라는 말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해 놓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 확충을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에는 명동이나 강남역, 잠실, 여의도 일대가 도심, 부도심에 해당되는 중심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도심 외곽이 바로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역 가보시게 되면 삼성타운이라 해서 대형 빌딩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외곽에 한 10층짜리 상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이 일반 상업지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지역 간의 유통기능 증진 위에 필요한 지역, 유통기능 줄만 쳐놓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시장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대표적인 유통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의 경우에도 유통상업지역에 해당됩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 추천호수입니다.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일대에 군데 이마트 같은 상업용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근린상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여기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중1, 유, 근이란 말로
상업지역의 4개 용도지역을 구분해 놓습니다. 중1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근육 생기죠. 그래서 중1 유군으로 정리해 놓습니다. 그 중에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새로이 도심이나 부도심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그 장소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은 유통기능 증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살펴놓으시고 근린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근린지역이라는 말을 각각 살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심, 부도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곳은 중심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가락시장 등을 새로 만들고자 한다면 그때는 유통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특정 지역에 백화점이나 이마트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근린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인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1, 유근이라는 말 구분해 놓습니다. 최근 용산역 일대는 다양한 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역 한 20년, 30년 전을 생각하면 그렇게 개발되어 있는 곳 아니었죠. 이상한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향후 2024년도에 서울의 중심을 강남에서 용산으로 옮기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을 대규모 개발 사업 가능할 수 있도록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때 용산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유통상업지역이었는데 그 유통상업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서 개발 한번 했고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었던 용산 대부분의 땅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고도화된 개발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중1, 유근이란 말로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는데 전용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중하공업, 공해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그래서 공해 공장이 입지하는 곳이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 환경 저해하지 않는 가로 해놓습니다. 자동차 공장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최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 만들어 놓고 있죠.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의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일반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추천없습니다.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용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로공단이나 가산 디지털산 지역 그리고 성수동 일대의 공업지역은 죄다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전 1, 준이란 말로 대신하시는데 앞서 주거지역에 봤던 전 1, 준과 공업지역의 전 1, 준 같죠. 그래서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하는 곳. 그래서 우리 부평에 GM 자동차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걔가 대표적인 일반 공업지역인데 부평 GM 자동차 입장에서는 부평 자동차 공장을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면 그 자동차 공장을 개발하여 일반 분양하게 되면 개발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개발 차익이라고 하면 GM 자동차 공장에서 누적되었던 적자 한 방에 틀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공장 들어가는 곳, 반도체 공장 만들어지는 곳이 있으면 어디다?
일반 공업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만금 간척사업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가끔 바닷가 주변에 뭐 울산이나 포항 같은 주변에 중화공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화공장을 바닷가 주변에 만드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물질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 잘 처리해서 폐기 처리해야 되는데 가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국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폐기물들을 바다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폐기수를 바다에 버린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데 그런 바닷가 주변에 중화 공장을 배치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전용 공업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과 관련되어 전일준 저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과 관계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는데 우선 자연녹지지역을 함께 보십니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 확보, 도시의 확산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개발 줄쳐 놓습니다. 허용되는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이라 표현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보존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이 없습니다. 죄다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강 지나가죠. 그 서울에 속해 있는 한강 권역은 모두 자연녹지지역이고요. 서울을 벗어난 곳이라고 하면 그때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당댐 위는 수도권의 상선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팔당댐 이북의 경우에는 모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한강은 현재 어디에 속한다?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남산이나 또는 북한산 그리고 관악산 일대가 모두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보존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 유보 줄쳐 놓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인데 이곳에서 벼농사 짓겠습니까? 화훼 단지 조성하겠습니까? 화훼 단지 만들겠죠. 그래서 옛날 서초동에 꽃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대표적인 화훼 단지입니다. 법조타운 만들어지면서 외곽으로 밀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꽃 같은 경우는 먼 농촌 지역에서 재배해서 도시적으로 옮겨오게 되면 꽃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까운 곳에 재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화훼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생산 녹지 지역입니다. 우리 최근 김영란법이라는 것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하는 것에 제한되어 이 화훼 단지가 속해 있는 곳이 좀 망한 곳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산 녹지 지역의 토지 가격이 한때 가격 빠진 적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특별히 제한적 개발이 허용된다. 이 말 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 개발 유보란 말 보게 되면 생산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과 관련되어서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과 2종 전용 주거지역 두 개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는 1, 2, 3종 3개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은 6개로 세분하고 있고요. 상업지역은 중, 1, 유, 근입니다. 도심, 부도심이란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죠. 유통기능 증진이란 말 보게 되면 유통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근린지역, 근린지역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근린상업지역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을 각각 구분하십니다. 상업지역은 총 4개, 공업지역 전일준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은 자생보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법령에 따르게 되면 총 16개로 세분하고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된 시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이것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오지 쓴다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술하는 지문, 서술하는 서술식입니다. 그래서 책을 보고 적으라고 하면 적을 수 있겠는데 이걸 머리에 담아놓고 적으라고 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과 관련된 사항 저도 사실 몇 번을 봤는데도 학교 다닐 때는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같은 심정일 텐데 이 용도 지역과 관련된 시험이 출제되게 되면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얘를 늘 반복하다 보니 어떻게든 다 맞출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처음 공부할 때는 답답하고 이걸 다 외워야만 뭐 될 것 같은데 그 생각 드시지만 얘는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고 자주 반복하시는 쪽만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구분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부동산 공법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게 되었을 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알파벳이라는 걸 처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알파벳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용도 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얘는 시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자주 반복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다만 도시역은 이렇게 구분되고 있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세 번째 줄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한마디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애매하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는 보전관리지역의 지정 대상이고 생산관리지역 두 번째 줄에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하다. 농림지역과 유사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할 대상 아니다. 그럴 때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편입이 예상 줄만 쳐놓습니다. 현재 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이죠. 비도시지역이지만 장래 도시가 팽창하게 되면 도시지역에 필요한 주거, 상업, 공업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용도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도 도시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 지정하는 것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농림지역은 농업과 임업을 위한 비개발 용도의 땅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 수자원은 물을 말합니다. 해안 생태, 상수원, 문화재 보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수산자원은 어패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 앞바다에 굴 양식장이 있다는 거 들어온 적 있으시죠? 그러한 것이 수산자원인데 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도지역의 경우에는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세 개로 세분하다 보니 비도시지역은 총 5개 용도로 세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5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도시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16개로 세분하고 있는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루고 있는 용도지역,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종류는 총 21개입니다. 가끔 터무니없는 문제로 국토계획법에서는 법령으로 21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다. 이 말 나오면 맞는 것이겠죠. 그렇게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용도지역 지정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다음 시간에는 85페이지의 용도지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셨던 용도지역 구분은 시간이
용도 지역과 관련된 종류, 그리고 지정 대상을 파악하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처음 공부했을 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냥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강의만 들어보시든지 하시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